이건 서비스요. 한마디였습니다. 짧고 툭 던지듯 별것 아닌 듯.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집에 돌아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오후 4시의 재래시장은 하루 중 가장 어수선한 시간입니다. 좌판마다 상인들이 목청을 높이고 손수레가 골목을 오가고 생선 비린내와 참기름 냄새가 뒤엉켜 공기 자체가 두꺼워지는 시간. 서울 외곽 오래된 시장의 가장 안쪽 골목 끝에 그 가게가 있었습니다. 간판은 세월의 발에 글씨가 절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복내 반찬이라는 4글자 중 복자는 오래전부터 희미해져서 가까이 가야만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냉장 쇼케이스 2칸이 전부였고 진열된 반찬 종류라고 해봐야 10가지를 넘지 않았습니다. 콩자반,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깍두기, 계란장조림, 그리고 계절마다 바뀌는 반찬 2~3가지. 소박하다 못해 초라하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를 운영하는 윤복래 할머니의 손은 조금도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 4시면 이미 불이 켜졌습니다. 시장 상인 중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여는 사람이 복래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물을 올리고 나물을 무치는 그 손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움직였습니다. 관절이 굵어져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데도 그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청년이 가게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지도 그렇다고 발길을 돌리지도 못하고 쇼케이스 유리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복래는 못 본 척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이미 그 청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소매가 헤어진 것, 운동화 코가 들뜬 것, 무엇보다 끼니를 제대로 못 챙긴 사람 특유의 얼굴빛. 복래는 그런 것들을 단번에 읽어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결국 멸치볶음 하나를 골랐습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 가장 저렴한 반찬이었습니다. 복래는 아무 말 없이 멸치볶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계란장 조림을 한 스푼 덮어서 봉지 안에 같이 넣었습니다. 청년이 눈을 들었습니다. 복래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건 서비스요. 청년은 지갑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잠긴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꾸벅 숙이고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아무도 모르게 눈가를 훔쳤습니다. 복래는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음 손님의 반찬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일은 하루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단무지 한 팩을 사면 복래는 꼭 시금치나물을 한 줌 더 담았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이 콩자반을 고르면 멸치볶음이 슬그머니 따라붙었습니다. 간병인 복장을 한 여성이 서너 가지를 고르면 복래는 계산을 하면서 슬쩍 한 가지를 더 집어 봉지에 넣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요.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옆 가게 과일 장수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보다 못해 혀를 찼습니다. 복래 씨, 그러다 언제 돈 벌어요? 남 퍼주다 자기 굶는 거 아니에요? 복래는 웃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앞치마로 손을 닦고 쇼케이스를 닫고 다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웃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몰라도 됐습니다. 복내는 설명할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가게 뒤편 좁은 창고 겸 쉼터에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 하나와 전기장판이 전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복내는 그곳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밥은 팔다 남은 반찬에 찬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특별한 반찬은 없었습니다. 손님들에게 파는 반찬을 자신이 먹는 건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팔리지 않아 남은 것, 조금 시들해진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그 모습을 봤다면 안쓰럽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복내의 표정에는 안쓰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묵묵히, 천천히 남김없이. 그리고 다시 앞치마를 메고 가게로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복내 가게 말고도 반찬 가게가 두 곳 더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은 복내보다 2배는 넓었고 반찬 종류도 훨씬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손님 대부분은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도 복내 가게를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들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대부분 피곤해 보였고 짐이 많아 보였고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받아들 때마다 유독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봉지를 받아들고도 바로 가지 않고 잠깐 머뭇거리다 가는 사람들. 복내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반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잠깐의 머뭇거림 안에 그들이 필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복내는 그것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스푼을 더 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내 가게 앞에 멈춰서는 사람들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작업복 차림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어 있거나 기름때가 밴 작업복을 입은 채로 퇴근길에 들르는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말이 없었습니다. 반찬을 고르면서도 가격표를 여러 번 들여다보고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 잠깐 망설이는 손짓이 있었습니다. 복내는 그 망설임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리고 반찬 봉지를 건네면서 꼭 무언가를 하나 더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병인 복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환자복과 비슷한 옅은 색 유니폼을 입고 얼굴에 피로가 켜켜이 쌓인 사람들. 그들은 종종 두리번거리며 시장을 걸어 다니다가 복내 가게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잠깐 서 있고 싶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택배 기사들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가 넘어 시장에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복내 가게에 들렀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의 집 앞에 물건을 내려놓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먹지 못한 사람들. 복내는 그들이 오는 시간쯤이면 일부러 밑반찬을 조금씩 남겨뒀습니다. 팔다 남은 척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복내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는지, 언제 오는지,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그리고 그날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무렵 복내 가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면 반찬 하나씩 더 준대. 처음에는 그냥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란 게 원래 그렇듯 한번 입에서 입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복내 가게 이름이 근처 고시원과 원룸 단지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병원 간병인 휴게실 게시판에 누군가가 가게 이름을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배달기사들 사이에서도 그 이름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 반찬 먹으면 힘이 납니다. 단순히 맛이 좋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먹고 나서 힘이 난다는 말, 밥 한 끼 먹고 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말. 그게 반찬 때문인지 아니면 복내가 봉지를 건네면서 한 번도 빠뜨리지 않는 그 한 스푼 때문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복내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한 명 더 오면 반찬을 한 그릇 더 만들었습니다. 2명이 더 오면 2그릇. 그것뿐이었습니다. 복내에게 장사는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오면 밥이 생기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정작 복내 자신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늘어도 팔리는 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담아주는 것들, 서비스로 얹어주는 것들이 결국 수익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복내는 남은 반찬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내일 또 쓸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눴습니다. 남은 것들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다시 가게에 불을 켰습니다. 옆 가게 상인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본인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저래? 집 앞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복내는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치마를 고쳐 매고 쇼케이스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복내의 그 한 스푼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내는 배고픔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뼛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새 아이를 혼자 키우던 시절, 끼니를 거르는 건 다반사였고 아이들 밥 먹이고 나면 자신은 밥숟가락을 놓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보다 배가 고픈 사람 옆에 있다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달라고 올 때 복내는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내는 줄 수 있을 때 주었습니다. 시장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건 겨울이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소문은 먼저 상인들 사이에서 퍼졌습니다. 시장 입구 쪽 공터에 무언가 들어선다는 이야기, 대형 프랜차이즈라는 이야기, 반찬 전문점이라는 이야기.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소문이야 늘 도는 것이고 재래시장에 대형 브랜드가 들어오는 일은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2달도 채 되지 않아 시장 입구 바로 옆에 번쩍이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전국 체인점을 가진 반찬 브랜드였습니다. 냉장 쇼케이스가 10개도 넘었고 반찬 종류는 복내 가게의 5배를 넘었습니다. 가게 안은 환한 조명 아래 깔끔하게 정렬된 용기들이 줄지어 있었고 유리창에는 오픈 기념 20% 할인이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당연하게도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왔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문을 연 첫날 복내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골목 안까지 들어와 발길을 멈추던 사람들이 시장 입구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들르던 단골들도
하루 이틀 얼굴을 비추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한 주일쯤 지나자 가게 앞이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복내는 그 변화를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어떤 날은 오전 내내 손님이 2명뿐이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반찬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2~3명이 더 들렀지만 그것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복내는 남은 반찬들을 찬찬히 정리하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가게를 닫고 내일 쓸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재료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월세는 밀렸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길지도 않았습니다. 읽는데 10초면 충분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가게 정리해 주세요. 복내는 문자를 읽고 잠깐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카운터 위에 놓고 쇼케이스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아침 담근 깍두기가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계란장 조림은 조명 아래서 윤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복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행주를 들고 쇼케이스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입을 열었지만 복내의 표정을 보고 말을 삼켰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골목에 불이 꺼지고 발소리가 사라지고 시장 특유의 낯소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복내 가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지나도 11시가 지나도 희뿌연 형광등 불빛이 골목 끝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혼자 가게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만들 반찬 재료를 손질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가 골목 끝에서 그 불빛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복내가 처음 이 시장에 발을 들인 건 30년도 넘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복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연고도 앞날을 계획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손에 든 거라곤 새 아이와 낡은 짐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시장 근처 반지하에 방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 생선 손질을 돕고 채소를 다듬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일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복내는 그 돈을 아이들 몫으로 남겼습니다. 자신은 시장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채소들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무 꼬다리, 배추 겉잎, 누군가 팔다 남긴 두부 한 조각. 그것들로 아이들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날이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무렵 연탄이 떨어졌습니다. 연탄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고 복내는 그 옆에 앉아 밤을 버텼습니다. 새벽이 되자 막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복례는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남은 쌀이 한 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줌으로 죽을 썼습니다. 아이 셋목. 복례는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먹었냐고 물으면 아까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믿었습니다. 그 밤의 기억이 복례를 만들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게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걸 복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기력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내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 그 밤 이후로 복례는 다짐했습니다. 힘이 닿는 한 굶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그 다짐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가게 불을 켜는 것, 반찬 한 스푼을 더 담는 것, 아무 말 없이 서비스를 얹어주는 것. 그게 그 다짐의 형태였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버텨왔으니까요. 시장에서 자투리 채소를 슬쩍 더 챙겨준 상인, 아이들 잘 크냐며 떡을 건네던 이웃, 이유 없이 돈을 빌려준 시장 국밥집 아주머니. 그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건넨 것들은 복례 안에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세 아이는 모두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지방에 내려가 가정을 꾸렸고, 딸은 직장을 다녔고, 막내는 결혼 후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아이들은 어쩌다 한 번씩 연락을 했고, 복례는 그게 충분했습니다. 잘 살고 있으면 됐습니다. 옆에 없어도 됐습니다. 복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가게가 있었고, 새벽이 있었고, 손질할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가게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민호가 복례 가게에 처음 온 건 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당시 민호는 보육원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22살이었습니다. 당장 일을 해야 했고 먹고 살 곳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처음 구한 일이 배달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오토바이를 빌려 배달을 뛰었고 시장 근처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도 가전제품도 없는 아주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제는 밥이었습니다. 고시원 근처 편의점 도시락을 매일 먹었지만 그것도 매번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배달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날이면 민호는 그냥 굶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복례 가게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민호는 반찬을 사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장 골목을 배달로 지나가다가 가게에서 나는 냄새에 발이 멈췄습니다. 간 만든 멸치볶음 냄새, 간장에 졸인 계란 냄새,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망설이다가 들어섰습니다. 가장 싼 반찬 하나를 골랐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 없이 반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계란장 조림을 한 스푼 얹었습니다. 민호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건 서비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시원에 돌아와 밥을 먹으면서 민호는 오래도록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서비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민호는 자주 들렀습니다. 복례는 민호가 올 때마다 반찬을 한 가지씩 더 담아줬습니다. 어떤 날은 도시락 용기에 밥까지 함께 싸줬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돈을 내려고 했습니다.
복례는 손을 저었습니다.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정식 배달기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원룸을 구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복례 가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가게 덕분에 버텼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밥 먹을 곳이 있다는 것, 그 자리에 가면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것이 민호에게는 커다란 의미였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이후 처음으로 여기 오면 뭔가 있다는 느낌을 준 곳이었습니다. 가게가 위기라는 걸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시장을 지나가다 건물주가 가게 앞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민호는 그냥 지나치려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가게에 들렀을 때 복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손이 아주 조금 느렸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방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달기사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사진 한 장과 짧은 글이었습니다. 사진은 복례 가게 외관이었습니다. 간판이 바랜 모습, 낡은 쇼케이스, 좁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불빛. 글은 길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 돈이 없던 시절 이 가게 할머니가 몇 년 동안 도시락을 챙겨줬다는 것, 그 덕분에 버텼다는 것, 그리고 그 가게가 지금 위기라는 것. 글을 올리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유가 수백 번 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글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민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할머니한테 도움받았는데, 저도요. 저도 그 가게 알아요.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 그 가게에서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글이 퍼지는 속도는 예상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그냥 공유였습니다. 누군가 좋아요를 누르고 누군가 다시 퍼날랐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글을 옮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이 짧은 고백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 시장 근처 고시원에 살았어요. 취업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 때 그 가게 들렀는데 할머니가 반찬 2개를 그냥 담아주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저는 간병인이었는데 야간 근무 끝나고 거기 들렀다가 따뜻한 반찬 받고 주차장에서 혼자 울었어요. 저 거기서 계란장조림 처음 먹어봤어요. 어릴 때부터 시설에 있어서 집밥이 뭔지 몰랐는데 그게 집밥 같은 맛이었어요. 댓글 하나하나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은 SNS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여러 곳에 동시에 퍼졌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 자취생들의 모임,
배달기사들의 온라인 카페, 간호사와 간병인들의 단체 채팅방. 각각의 공간에서 이 이야기는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읽혔지만 반응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움직여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댓글에 가게 위치를 물었고 누군가 영업시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복례 가게 앞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그날 아침을 평소처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5시에 가스불을 올리고 6시에 쇼케이스를 채웠습니다. 건물주의 문자를 받은 뒤로도 루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날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날까지 대충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9시가 넘어 시장이 열리기 시작할 무렵 복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골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그것도 천천히 뭔가를 찾는 것처럼 걸어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복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골목 입구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온 사람은 26살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남성 2, 여성 1가 더 서 있었습니다. 모두 복례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저 혹시 윤복례 할머니 맞으시죠?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은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막상 앞에 서니 쉽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 몇 년 전에 여기서 도움받은 사람이에요. 고시원 살 때요. 할머니가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복례는 그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복례는 얼굴을 기억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서 읽혔습니다. 진심이라는 것이. 그날 오후 가게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줄이 서는 가게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골목 끝 작은 반찬 가게 앞에 줄이 선다는 건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반찬을 샀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케이스에 있는 걸 다 사겠다고 했습니다. 복례는 말렸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예전에 택배 일했는데. 저 그때 간호 공부하던 학생이었어요. 시험 전날 반찬 받아갔는데 할머니한테 도시락 받고 나서 취업됐어요.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때 그 밥이 진짜 힘이 됐어요. 복례는 하나씩 들었습니다. 대답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낮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찬을 계속 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됐을 때 복례는 카운터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느 날과 달랐습니다. 손이 더 바빴고 목소리도 더 많이 냈고 발바닥이 평소보다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복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신이 몇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담아주던 한 스푼이 그 사람들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걸, 반찬이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었다는 걸, 오늘 찾아온 사람들의 얼굴에 그 시절의 자신이 담겨 있었다는 걸. 복례는 가게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커질수록 다른 곳에서도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프랜차이즈 반찬 가게 본사 측은 복내 가게가 화제가 되는 걸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재래시장 골목 끝 작은 가게 하나가 인터넷에서 잠깐 화제가 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금방 사그라들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시장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내 가게와 프랜차이즈 가게가 나란히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자연스럽게 대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래된 작은 가게와 자본이 들어온 대형 체인. 그 구도 안에서 프랜차이즈 쪽은 자꾸만 나쁜 역할로 그려졌습니다. 본사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장 상인회 쪽에 연락이 갔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시장 전체 이미지를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낡은 가게가 방치되면 시장 전체 인상이 안 좋아진다는 말, 위생 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말. 상인의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상인의 행사에 꽤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구청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익명이었습니다. 내용은 복내 가게의 위생 문제였습니다. 냉장 온도가 기준 미달이라는 것, 식품 보관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 모두 구체적인 내용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구청 단속반이 가게에 나타난 건 아무런 예고 없이였습니다. 복내는 마침 오전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조끼를 입은 단속반 직원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위생 점검 나왔다고 했습니다. 복내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서며 가게 안을 내줬습니다. 직원들은 꼼꼼히 살폈습니다. 냉장고 온도를 쟀고 식품 라벨을 확인했고 조리 공간을 점검했습니다. 복내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점검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서류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냉장 설비가 노후화돼 있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일정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그 설비를 교체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복내는 그 말을 다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이 나가고 나자 가게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장 안에서 먼저 돌았습니다. 복내 가게에 단속이 나왔다는 말, 영업정지 위기라는 말. 이야기가 퍼지는 속도는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언제나 더 빨랐습니다. 상인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신고라고, 뻔히 누가 넣은 거냐고 붕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슬그머니 거리를 뒀습니다. 시장 상인회와의 관계, 프랜차이즈와의 관계, 자신의 가게에 불똥이 튈까 하는 걱정,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상인 몇몇은 눈을 마주치면서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복내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각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내는 가게 뒤편 창고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전기장판도 켜지 않은 채로 어두운 가게 안에
불빛 하나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새벽마다 불을 켠 세월이, 재료를 손질하고 반찬을 만들고 봉지를 담은 시간이,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좁은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갈아야 한다고 생각한 지 몇 달이 됐지만 자꾸 미뤄왔습니다. 가게를 닫게 될 수도 있는데 형광등을 갈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버텨야 한다는 것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는 것 사이에서 이제 정말 끝인가? 중얼거리는 소리는 가게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례는 눈을 뜨고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흔들렸던 밤이 지나도 새벽 4시에 일어나는 몸은 이미 그렇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스불을 올리고 채소를 씻고 멸치를 볶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앞서는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쇼케이스를 채우고 있을 때 골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제처럼 또 손님들이 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고 그것도 꽤 많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골목 입구에 사람들이 가득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복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차림새가 제각각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소방관 복장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사 정장 차림도 있었고 병원 유니폼을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배달기사 조끼를 입은 사람도 여럿 보였습니다. 민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 왔어요. 복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나선 사람은 흰 가운을 입은 의사였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의과대학 준비를 하던 시절 이 시장 근처 고시원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공부에 지쳐 포기하려던 어느 날 저녁 이 가게에서 도시락을 받아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반찬을 얹어줬는데 그게 그날 버티게 해줬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들 중에 그때 자신처럼 포기 직전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가게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소방관이었습니다. 신임 소방관 시절 야간 훈련을 마치고 새벽에 이 시장을 지나가다 가게 불이 켜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반찬 한 봉지를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돈도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나섰습니다. 부모님 간병을 하면서 일도 병행하던 시절 이 가게가 유일하게 제대로 된 반찬을 살 수 있는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씩 더 담아주셔서 그날 버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회사원, 배달기사, 자취생, 시험준비생, 병원 행정직원, 시장 근처 공장 노동자. 직업도 나이도 살아온 방식도 달랐지만 이야기 안에는 하나같이 같은 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가게 앞에 섰던 순간, 그리고 복례가 건넨 그 한 스푼, 어떤 사람은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대신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분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복례는 그 자리에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표정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담아준 반찬들이 그 사람들의 시간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었다는 것이, 이름도 얼굴도 기억 못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골목 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 그 옆에 마이크를 든 사람. 작은 방송국 취재팀이었습니다. 기자가 민호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온라인에서 이 이야기를 접하고 취재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기자를 복례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기자는 복례 앞에 서서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취재를 많이 다녀봤겠지만 이런 장면은 흔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낡은 반찬 가게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한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 카메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은 저녁 뉴스 말미에 나갔습니다. 길지 않은 분량이었습니다. 3분 남짓한 리포트였습니다. 재래시장 골목, 낡은 반찬 가게,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증언하는 사람들. 기자의 나레이션은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복례는 인터뷰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기자가 몇 가지를 물었지만 복례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아침, 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소 이 시장에서 볼 수 없던 얼굴들이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찾아왔다는 사람, SNS를 통해 알게 됐다는 사람, 예전에 이 동네에 살다가 오랜만에 왔다는 사람. 가게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골목을 넘어서 시장 입구까지 이어질 정도였습니다. 복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혼자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찬이 모자랐습니다. 준비해 놓은 양이 오전 중에 동났습니다. 복례는 가게 문을 잠깐 닫고 다시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앞치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제 왔던 간호사였습니다. 그 뒤로 두어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소매를 걷어붙이고 옆에 섰습니다. 복례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그들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가 조용히 복례를 불렀습니다. 가게 뒤편 창고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면서 뭔가 전하기 어려운 걸 말해야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복례가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복례가 수십 년 동안 새 들어 살던 그 건물. 그 건물의 소유자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방송이 나가기 전부터 복례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습니다. 건물을 인수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는데 연락이 닿는 사람들이 하나씩 합류했습니다. 의사,
소방관, 간호사, 배달기사들 각자 형편에 맞게 조금씩 모았습니다. 민호가 연락을 취합했고 법적인 절차는 방송국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법률 지원 단체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수락했습니다. 어쩌면 건물주도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불편했을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복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할머니 못 내쫓습니다. 복내는 서류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복내는 평생 잘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아이들이 배고파 울 때도, 가게를 닫으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도 울 여유가 없었거나 우는 게 사치라고 생각했거나 이유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복내는 그냥 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가게 뒤편 창고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 민호가 옆에 있었고 간호사도 들어와 있었고 소방관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울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다 같이 울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바뀌었습니다. 외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판은 여전히 낡아 있었고 골목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들어서면 달랐습니다. 쇼케이스 옆에 작은 코너가 생겼습니다. 테이블 2개, 의자 4개, 그리고 그 위에 매일 아침 복내가 준비한 국과 밥이 올라왔습니다. 따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이면 누구든 들어와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들어오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앉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다 온 학생, 야간 근무 마친 간병인, 배달 사이 잠깐 쉬러 들어온 기사. 복내는 그들에게 밥을 내줬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아무 말 없이. 다만 이제는 뒤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가끔 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배달기사들이 번갈아 재료를 날랐습니다. 의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들러서 복내 건강을 살폈습니다. 민호는 거의 매일 얼굴을 비쳤습니다. 가게 벽 한편에 작은 액자가 걸렸습니다. 누가 만든 건지 복내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와보니 걸려 있었습니다. 나무 액자 안에 손글씨로 쓰인 문장이었습니다. 힘들 때 받은 밥 한 끼는 평생을 살게 합니다. 복내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평생 믿어온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가게 불이 켜졌습니다. 복내는 앞치마를 메고 가스불을 올렸습니다. 멸치를 씻고 나물을 무치고 국물을 끓였습니다. 손이 예전보다 조금 느려진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칼소리가 났습니다. 민호가 어느새 와서 채소를 썰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보낸 반찬 재료가 아침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소방관이 사다 놓은 쌀포대가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복내는 그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많이도 왔네. 민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내 가게에서 밥을 먹었던 학생이 취업을 했고 그 학생이 이 가게를 찾아와 재료비를 두고 갔습니다.
배달기사가 자신처럼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데려왔고 그 친구가 몇 달 뒤에 또 다른 누군가를 데려왔습니다. 가게에서 밥을 먹고 간 사람이 동네 혼자 사는 노인 이야기를 복례에게 전했고 복례는 다음 날부터 그 노인 몫의 반찬을 따로 챙겼습니다. 복례가 수십 년 동안 혼자 하던 일이 이제는 여럿이 하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베푼 것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면서 복례는 골목을 내다봤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낡아 있었습니다. 간판들은 발에 있었고 바닥은 고르지 않았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례 가게의 불빛은 예전보다 조금 더 멀리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앞치마를 벗어 접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맬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불을 켜고 재료를 손질하고 반찬을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가게 앞에서 머뭇거리면 반찬 한 스푼을 더 담을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렇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